저는 남북평화재단 이사 허원배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과 북의 적대적 국가관계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동서독 관계 고찰에 대해서 우리 대화문화 아카데미 이사장이신 이삼열 박사님, 이삼열 박사님은 숭실대학에서 정년하신 그 분이시고 오랫동안 독일통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저명하신 그런 강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1시간 내에 강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삼열 박사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일기도 불순하고 오늘 뭐 버스 파업이라서 교통도 상당히 불편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많이 와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유튜브로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는 모양인데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오신 분들이나 그 유튜브로 보신 분들이나 다 관심이 아주 깊으시고 또 남북 문제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많은 또 연구와 견해가 있으신 전문가분들이 오셔서요. 우리 서보혁 박사님도 오시고 여러분들 사실 제가 오히려 의견을 좀 듣고 싶은 분들인데 마침 저에게 이렇게 동서독 관계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한 그 발언들에 대한 그 분석과 해석을 좀 연결시켜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이내에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여러분들의 토론과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데 또 새 정부의 지금 대북 통일 정책도 상당히 지금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시민사회나 또 특히 우리 기독교 쪽에서 통일운동 해오시던 분들, 남북관계나 평화 문제를 해오시던 분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의논해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제 생각,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썼기 때문에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의 발언과 시정연설을 통해서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하는 놀라운 계획과 결단을 천명했습니다. 작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할 때 그 제목이 북남 관계와 통일 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단호한 정책 전환을 하는 데 대하여 노동신문 12월 31일자 보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장구한 북남 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 통일, 체제 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젠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과는 통일론이나 대화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을 논하는 것은 북한, 조선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남북관계는 이제 더 이상 동족관계나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 하는 등의 발언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성격과 본질이 아주 달라졌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행한 그 시정연설은
보다 구체적으로 대남 정책의 이 변화와 그 제도적 전환의 내용을 밝혀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 관계사의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 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법화한 내용과 제도가 무엇인지는 아직 자세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언급한 그 주요 항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놀라 자빠질 만큼 과거와는 너무나 다른 기상천외의 변혁을 기획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제가 조금 그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열거해서 볼 테니까 김정은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들어주십시오. 통일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헌법에서 완전히 제외해버려야 한다.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의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겠다.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해버려야 한다. 헌법에 명기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란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려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조항이 없는데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이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두 번에 걸쳐서 전원회의 발언과 시정연설에 표출된 이 김정은의 새로운 대남 정책과 통일 정책의 핵심 구조들을 우리가 원문대로 써보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현재 한반도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적대적이며 전쟁 중인 두 개의 국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둘째는 오랫동안 조선은 동족인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인정하고 일국가 이체제의 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대한민국이 흡수 통일과 체제 통일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조선과 한국 두 개의 국가는 국경선이 명백하게 그려진 이상 영토를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이 될 것이며 적대국 대한민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완전히 초토화해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에 편입시킬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지만 사실 무게의 중점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다른 해석과 입장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과 평화통일론을 부정하는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한국의 대북 정책 전략도 서로 다르게 상반되게 판단되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국가론에 대해서 상반된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여기에서 적어보았는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제까지 남조선으로 부르던 명칭을 정식 국호인 대한민국으로 부르며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남반부를 미제국주의에 종속된 괴뢰 정부가 강제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해서 남조선이라고 불렀지 대한민국을 호칭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식 국가로 인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호칭하지 않고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으며 언젠가는 강점하고 있는 괴뢰 정부로부터 해방시켜서 통일해야 할 대한민국의 북반부로 보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북한과 남조선이라고만 호칭되었습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모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괄호에 넣어서 쓰기는 했지만은 쓰면서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남북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김정은의 선언은 혁명적인 대전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명칭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정전협정 이후 존속해온 휴전선 경계선을 조선과 한국의 국경선으로 인정하겠다는 선언과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이라는 개념도 없애고 동족 화해 통일이란 개념마저 헌법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은 가공할 만한 변혁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개정과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여러 번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김정은의 북한은 아마 앞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토를 북반부로 한정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남반부로 인정하는 엄청난 변화를 시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행연설의 행간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된다면 저는 남북관계를 적대적이며 전쟁을 하고 있는 관계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저는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반도에 합법적인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현실이며 외교적으로는 이미 한국, ROK와 조선, DPRK의 국호를 공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과 조선의 국내법들은 두 국가론을 부정하며 한반도 전체를 자기의 영토로 주장하는 모순된 법률과 제도를 해방 후 80년 가까이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김정인 국무위원장이 시도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선포를 레토릭에 불과하다느니 쇼라느니 언제 바뀔지 모르는 변덕이라느니 이렇게 폄하해버리는 논평들도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위장 전술이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이 공적 연설을 진정성을 가지고 한 발언이라고 믿어보고 싶으며 그의 두 국가론의 현실적 정세 판단에서 나왔다고 추정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한반도의 장래와 남북관계에는 엄청난 전환과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뭐 wishful thinking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감안합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과 희망을 근거 없이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 동서독이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따라서 72년에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기본 협정을 맺으면서 대결과 위협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시킨 위대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동서독의 평화적 두 국가론과 같은 차원에서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두 국가론이 대한민국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며 평화 공존을 모색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적대국 대한민국을 평정하고 조선에 통합하겠다는 데 속내가 있는 것인지 분명치 않은 채로 양자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국가론을 현실로 인정한다면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전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두 개의 국가는 동서독이 평화공존의 길을 걸어간 모델을 한반도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한반도에 지금처럼 하나의 국가만 있다면 일국가론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평화공존의 길이 어렵지 않나. 두 개의 국가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때에 오히려 하나의 국가, 일국가론보다는 평화공존의 길이 쉽게 열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두 개 국가는 적대관계를 공존관계로 전환시키면 평화를 이룰 수 있지만 한 국가와 한 괴뢰라는 대결체제는 전쟁이나 붕괴를 통해서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 통일하지 않는 한 양측은 불안과 긴장 속에서 끝없는 전쟁 준비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적 언론과 학자들은 김정은의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이 평화적 공존이 아니라 전쟁을 통한 점령과 평정을 목표로 한다고 보면서 절대로 두 국가론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금년 1월 24일자에 실린 천영우 씨의 칼럼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겠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남북이 서로 주권국가로 인정하면 통일의 명분이 없어지고 흡수 통일을 막을 정치적 방해가 될 수 있다. 방패가 될 수 있다. 통일의 기회가 기적처럼 올 때에 이를 놓칠 결정을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 조선일보 2월 5일자 사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의 장단에 맞춰 우리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동족 개념을 폐기하는 것은 역사 발전을 거스르는 반시대적 주장이며 통일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패착이다. 또 천영호 씨는 계속 3월 1일자 조선일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건 한국이 주도하는 흡수 통일을 피하려고 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공세적 대북 정보 유입을 강화해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잡아야 한다. 독일에서 공사를 지낸 염돈재 씨는 또 조선일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통성 유지와 통일을 위해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입장은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
그러나 진보적인 언론과 학자들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 평화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썼습니다. 김정일 총비서의 신노선은 북쪽이 두려워하는 흡수 통일을 회피하고 두 나라 한국, 조선의 공존을 모색하는 노력이다. 또 한겨레 기자인 정의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김정은의 새 주장은 남북한의 국가관계를 인정하며 화해나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남북한의 공존과 그 이후를 내다보려는 현실주의다.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북한과 국가관계를 인정하는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한반도와 주변의 세력 균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난번 여기 1차 모임에 와서 발표하신 김상범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국가 대 국가 관계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더 현실적이며 이를 통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백낙청 교수는 창작과 비평에 이렇게 비쳤습니다. 남북관계가 국가 대 국가관계로 재정립되어서 언젠가는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 건설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되는 과정의 일부로 본다면 민간 교류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의 기회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흘 전에 그 문정인 교수도 칼럼에 한겨레에서 이렇게 썼는데 이 북쪽의 주장은 체제 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방어 같다. 또 남에 대한 체제 위협을 가하지 남에 대한 체제 위협을 가하지 않을 때 않을 테니까 나도 남쪽에 체제 위협을 가하지 않을 테니까 내정 간섭이나 체제 위협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헌법 3조도 거론하지 말고 하라는 주장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우리도 같이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통일 정책의 대전환을 논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한반도에 만약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김정은이 새롭게 정립한 대남 정책과 통일 정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원회의나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그 연설문의 표현만 가지고는 사실 여러 가지 해석과 짐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통일 정책이 무엇이라고 아직 확연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제까지 정책의 핵심 개념이었던 통일, 화해, 동정이라는 표현을 지워버리겠다든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과 같은 조국 통일 3대 헌장 탑마저 필요 없다고 제거하는 제스처로서 보아서 지금까지의 정책과 전략으로부터는 일대 전환을 시도하는 전략과 기획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김일성, 김정일 선대로부터 오랜 세월 조선의 통일 정책으로 공인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통일론, 즉 고려 연방제 통일론은 성사될 수 없는 정책으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이유는 남조선이 항상 자기 체제로의 흡수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김정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 나온 대북 정책, 통일 정책들에서
공통된 점은 우리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거고 흡수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괴뢰 정권이 민주를 표방하던 보수의 탈을 썼던 10여 차례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흡수 통일의 기회만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다. 동족이란 수사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족속들과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 것들은 우리 공화국과 인민들을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국민이라고 거리낌 없이 공언해대고 있으며 실제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어 있다고. 이런 주장과 표현들을 볼 때 김정은의 판단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가 앞으로 들어서도 통일 정책은 변하지 않고 믿을 수 없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과는 앞으로 통일론이나 대화를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김정은의 속내를 헤아려 본다면, 조금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만약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로의 흡수 통일, 체제 통일하겠다는 계획을 좀 포기하고 헌법 개정이라도 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남반부로 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남북대화나 통일 논의는 시간 낭비며 무용지물이니까 앞으로는 다시 여기에 말려들지 않겠다 하는 속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김정은은 이 뜻을 더 강렬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노동당의 통전부, 통일전선부마저 대남부서를 폐지 개편해버렸습니다. 남조선과 대화의 창구였던 조직체들, 그 유명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민족화해협의회 민화협,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6.15 공동실천 북측위원회를 다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노리는 목표는 적대국 대한민국과 통일론이나 대화를 포기하고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시도해 보겠다는 말입니까? 평화적 통일을 포기한다면 남은 길은 두 개의 국가로 평화적 공존을 하든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 두 가지밖에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통일을 위해서 먼저 전쟁을 시도하지는 절대 않겠다고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헌법에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헌법에 반영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조항이 없는데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을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대한민국이란 주적을 완전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남조선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을 준비하자는 표현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국경선을 넘어 조선을 침범할 경우에 하겠다는 전제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국경선을 지키자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남쪽을 초토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자, 시정연설과 전원회의 발언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연결시켜 보면, 북한의 김정은의 숨은 의도는 두 국가의 영토를 국경선 내부로 한정하고 전쟁으로 상대방을 흡수 통일할 생각은 포기하면서 양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합법적인 두 개의 국가로 평화 공존하는 것을 내다보는 전략이 있지 않을까, 저는 짐작과 기대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추측과 짐작은 저뿐만이 아니라 보수 논객인 천영우 씨가 칼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1월 24일 김정은 연설의 행간에는 우리는 이제 적화 통일이든 평화 통일이든 다 포기할 테니 당신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통일을 포기하십시오 하는 속내가 읽힌다. 적화 통일이나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평화 통일이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의 흡수 통일될 위험성만 높아진다면 통일을 아예 포기하고 이국가 체제로 가는 것이 북한에는 실질적인 선택이 된다. 저는 이것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잘 파악한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동서독이 1972년에 채택한 일민족 이국가 기본조약을 통해서 평화체제를 이룩한 모델을 좀 원용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남북 양측에서 민족 공동체 의식이 성숙될 때까지 통일을 미루는 것이 현명한 방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행한 이 강령적 시정연설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화국의 부흥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당면 과업에 관하여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다가 이 통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이가 그냥 이 두 국가론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는 북조선의 중점이 통일보다는 인민들의 생활 복리 향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해봅니다. 이제는 경제 발전과 민생 문제 해결에 전념하기 위해서 평화 공존 체제를 갖추는 것이 당면 과제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시정연설 이후 지난 몇 달 동안 자립경제 발전과 건설을 위해서 군병력을 대거 투입해서 지금 인민의 생활 개선에 매달리고 있는 이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엊그제 보도에도 그런 게 있었죠. 지금 그 군사용 비행장에다가 채소 온실을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생산 증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쟁할 사람이 이 군사 비행장에다가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비판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것이 김정은이가 이건 뭔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인민생활, 특히 지방경제, 이 지방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뭐
핵무기보다도 내란 때문에 오히려 북체제가 더 위험할 거 아니겠습니까? 난 여기에 김정은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핵무기 충분히 만들었으니까 이제 침범 당할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고 쓸데없이 많은 그 군비나 군비 경쟁이라든가 뭐 군사 훈련이라든가 뭐 전쟁 위협 가지고서 시달리지 않고 우리는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발언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분단 상황에서 이 두 국가론이 정착되어야만 평화 체제가 실시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특별히 이 독일의 동서독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서독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기에 분단되어서 동서냉전과 분단체제의 모순과 고통을 안고 살았던 동서독은 일찌감치 70년대에 화해와 평화체제를 실현했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오다가 89년에 베를린 장벽을 허물며 90년에 통일을 성취했습니다. 역사적 조건과 국제정치적 환경은 서로 다르지만 패전 후 강대국에 의해서 분단된 동서독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 분단을 유지해 오다가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민족 통일을 성취한 통일을 우리는 몹시 부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동서독이 이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기적 같은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오랫동안 통일을 포기한 채 두 국가로 공존하는 평화적 분단 체제를 유지한 데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이 동서냉전으로 분단되어 있는 가운데서 만약 독일이 통일을 시도했다면 유럽의 평화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분단을 감내하면서 우선 평화적인 분단과 공존 체제를 모색했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빌리 브란트의 서독 그 3인당 수상이 불과 집권 후에 2, 3년 안에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1969년 10월에 집권하면서 시행한 이 동방정책은 우선 이제까지 적대관계였던 동독과 그 정권을 인정하고 화해와 공존의 정책을 펴는 일이었습니다. 집권 5개월 후인 70년 3월 19일에 이제까지 적대국이었던 동독의 수상 빌리스토프를 국경을 넘어 동독당 에어프루트에 가서 만났고 화해와 교류 협력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 후 2달 뒤에 5월 21일에 동독 수상 빌리스토프가 서독당 카셀로 와서 브란트를 만났고 브란트는 여기서 양독 관계 개선을 위한 20개 항을 제안하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적 공존 관계를 수립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치 외교적 제도부터 바꿔져야 하는데 우선은 전 수상 아데나워 정권 시절 채택했던 외교 원칙인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적대국 동독과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들과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해서 소련 공산권의 나라들과도 국교 관계를 수립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점령국들과의 평화협정을 맺는 일과 함께 동서독이 한민족 두 국가 아이네 나치온 츠바이슈타텐이라는 원칙으로 서로 인정하고 국호와 영토 주권을 승인해주는 기본조약을 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동독의 점령권을 가진 소련과 그리고 동독과 국경을 맞닿은 폴란드와의 화해협력 내지는 평화협정을 맺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침략 전쟁을 했고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아우슈비츠가 있는 폴란드와의 화해는 쉽지 않았습니다. 브란트 수상은 같은 해 70년 10월 7일 폴란드 수상을 찾아가 바르샤바 유대인 학살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며 화해를 이루고 평화협정을 맺어왔습니다. 동구 공산권의 맹주 소련과 미국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브란트 수상과 그의 참모 에곤 바는 집요하게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70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브란트 수상은 쉬일 외상을 데리고 동반하고 모스크바로 가서 한 주일 이상 머물면서 코시긴 총리와 회담을 하고 그로미코 외상과 협의해서 평화협정의 초안을 만들어서 합의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폴란드와의 오더나이스의 국경 문제도 인정할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인데 사실상 이렇게 함으로써 빌리 브란트는 동독뿐만 아니라 동구 공산권과의 화해와 평화 체제를 허가받아낸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에곤 바는 미국으로 가서 키신저와 만나서 비밀히 합의하며 미국의 동의까지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70년, 69년 말에 수상이 돼가지고 70년 한 해 이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1년 안에 번개처럼 놀라운 전방위 입체적 외교를 빌리 브란트는 했습니다. 빌리 브란트가 극복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아주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헌법에도 한민족으로서 언젠가는 통일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두 개의 국가로 분담의 영구 분단이 아니냐. 이 영구 분단 두 개의 국가로 분단하는 것과 통일의 전망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이것이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 그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이 국경선을 오더나이스로 인정할 때에 사실 그 독일의 국토가 많이 상실이 된다는 것을 보수적인 민족주의자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땅을 폴란드와 소련의 영구에 양보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2년 12월에 체결된 이 양독일의 기본관계 조약은 여기 제가 Vertrag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BRD und DDR이지만 동독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해주는 동시에 통일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룰 수 있는 미래의 목표로 설정하면서 두 개의 국가로 공존하는 길을 연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약 1조는 독일 연방공화국 BRD와 독일 민주공화국 DDR은 양측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 기초 위에서 정상적인 좋은 이웃관계를 발전시킨다라고 함으로써 종속관계가 아닌 평등한 이웃나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두 국가는 공동의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면서 같은 유대를 갖는 한 민족의 부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부속 문서에는 두 나라의 정책은 유럽의 평화 상태를 지향하면서 독일 민족이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의해 통일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라고 명기해서 통일을 포기하는 영구 분단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이 동서독이 이러한 기본 조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특히 두 번째 문제, 동독의 영토와 폴란드와의 국경선을 규정하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뭐 야당에서도 많이 비판했지만은 이 보수적인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그 비판이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기본조약을 그 비준 동의할 때 사실 그 집권당인 3인당 안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오고 뭐 탈당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더나이스의 강변으로 동독과 폴란드의 그 국경선을 정하는 걸 인정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그 2차 대전 후에 그 폴란드와 지금 러시아에 있던 그 고향을 잃고 쫓겨온 독일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패전 독일은 옛 프로이센 왕국이 차지했던 엄청난 영토를 러시아와 폴란드에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살던 수백만의 독일인들이 쫓겨나서 동서독으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지만 이들은 언제라도 자기들이 태어난 고향 땅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에게 동독과 폴란드의 국경을 오더나이스의 강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옛 독일 영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땅을 소련과 폴란드에게 넘겨주는 원통한 일이었습니다. 보수적 민족주의자들이 여기에 불만을 품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분단선을 지금의 휴전선으로 이룬다 할 때 북에서 온 피란민들이나 그 동포들이 자기 고향 땅을 잃어버린다, 북쪽에다 왜 넘겨주냐, 이런 불만이 나올 것과 비슷한 그런 것이 독일 사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발과 민족주의 감정을 무마하면서 동방과의 화해 정책을 열어준 것이 바로 독일 교회였고, 여기에 큰 역할을 한 문서가 1965년 독일 개신교 연합회가 선포한 추방민의 이주민의 상황과 독일 민족의 동방 이웃과의 관계라는 소위 동방각서 오스트댕크슈리프트였습니다. 이 동방각서가 나와서 이제 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결국은 빌리 브란트의 그 동방 정책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됐고, 뭐 이것이 아니었더라면 국민들의 반발 때문에 아마 기본조약이 체결이 안 되었을 거라는 그런 염려들을 당시에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독일에 살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많이 보았는데, 이 동방각서는 오스트댕크슈리프트는 진보적인 신학자들과 평화운동가들이 작성한 문서인데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두 번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와 동유럽에 큰 피해를 입힌 독일이 동방과의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옛 영토를 포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반민족적이죠. 뭐 이것 때문에 상당한 비판과 논란이 있었는데,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은 독일 교회의 이 문서가 국민들을 계몽시키는 데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대단한 도움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약이 72년 그 12월에 양독 수상에 의해서 이제 체결이 되었지만은 이게 이제 양독에서 양쪽 동독과 서독에서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만 됩니다.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니까 비준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독이 비준 동의해서 통과시킨 것은 73년 5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약 1년 반 동안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논쟁이 있어서 특히 이제 야당인 기민당과 기사당 최대우 최여수에서는 뭐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그래서 반대표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투표할 때 거기서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야당도
참 독일이 그런 거죠. 당에서는 뭐 정책을 정해서 반대하지 않고 이제 자유에 맡겼으니까 뭐 스트라우스 같은 이제 그 보수적인 기사당은 뭐 전적으로 반대했지만은 기민당에는 그래도 이 3인당의 이 정책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약간 찬성표가 더 많아서 이게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 반대의 명분이 독일의 옛 영토를 포기함으로써 민족의 이익에 어긋난다는 것하고 두 개의 국가로 영구 분단하면 헌법에 있는 통일 조항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걸 가지고서 이제 반대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기사당의 그 보수 정기인 그 슈트라우스가 헌법재판소에다 위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달 걸렸어요. 그러나 73년 7월 31일에 이미 이게 국회에서 이제 결의를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동서독 기본조약이 통일의 포기나 영구 분단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이 난 이후에 결국 동독과 서독은 73년 12월 18일에 가서야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독일 안에 두 개의 국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민족의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국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우리나라의 통일원에 해당하는 이 전체 독일 문제성 이 미니스테리움 피어 게잠트 도이천 프라겐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내부 독일 관계성으로. 그래서 우리 외국 아니다. 사실 외국이죠. 완전히 뭐 독립된 주권 그 영토를 하고, 그러니까 국민 주권 뭐 영토 있으면 다 외국인데 이제 한민족이니까 외국이 아닌 것처럼 하느라고 이렇게 일부러 통일원 명칭도 내부 독일성이라고 이제 바꾸고, 또 베를린과 본 양측 수도에 파송된 대사 이름도 대사라고 부르잖아요. 대사라는 독일말로 보트샤프트인데 그 명칭 대신에 상주 대표다, 슈텐디게 페어트레트라고 부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제 오더나이스 문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동서독의 이 화해와 두 국가론이 동서독의 평화 체제만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동서 유럽의 평화 체제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유럽의 평화 체제가 결국은 독일의 통일을 가능케 하는 조건과 동력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서독의 유엔 가입과 관계 정상화를 하게 되니까 동서 유럽의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벽을 넘어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핀란드 정부가 73년 7월에 소집한 동서 유럽 국가들의 외무장관 회의가 75년 8월까지 계속되면서 유럽의 안보와 협력을 이루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알바니아를 제외한 유럽 33개국과 미국, 카나다를 합해서 35개국이 서명한 헬싱키 선언문을 만들어냈고 그 유명한 유럽 안보 협력 회의를 결성한 것입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로 알려진 이 유럽 안보 협력 회의는 영토 불가침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공동 선언문에 담으면서 정치, 경제, 군사적 차원의 협력뿐 아니라 인도적 문제들까지 협의하는 포럼으로 발전됩니다. 결국 헬싱키 프로세스는 유럽의 평화 체제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고 냉전 체제를 해체하며 독일의 통일과 유럽의 통합을 이루는 데 결정적 역할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동서독은 이런 기적을 이루었는데 왜 우리 한반도는 계속해서
전쟁 준비나 핵무력 경쟁에 매달리고 평화 체제를 만들지 못하느냐 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뭐 다 여러분들 아시니까 우리가 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결정적인 문제가 우리는 왜 이거 못했느냐 하는 걸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맺는 72년에 우리는 7.4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은 뭐 그 3대 선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독일이 통일된 90년 그 직후에 91년에 우리는 남북 화해와 불가침 교리 협력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내용 보면은 동서독 기본조약보다 못지 않습니다. 이 합의서가.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실천만 되었다면은 저는 이미 벌써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합법적인 두 국가로서 기본 관계를 맺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경제, 문화, 교류 협력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회 동의를 하지 않았죠. 정권이 바뀌면 보수 정권이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휴지장화 만듭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았죠. 뭐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도 했고,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도 했고, 2018년에 정말 문재인 대통령도 엄청난 판문점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뭐 북한의 최고 권력자와. 그런데 이 남북한이 다른 건 북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남쪽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이건 폐지가 됩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구조, 정상회담을 아무리 해도 그래 좋은 선언문과 합의문을 만들어 와도 이게 국내법과 모순이 되니까 이 모순과 이중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나가니까, 국가보안법이 있죠, 헌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모순과 이중성 때문에 대북 정책은 항상 엎치락 뒤치락 왔다 갔다 하면서 신뢰를 잃고 표류하고 있고, 자, 그러는 사이에 그 좋은 금강산 관광도, 개성공단 사업도, 남북 공동사무소도 힘들게 만들어 놓고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두 국가론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국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헌법과 국내법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해놓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전쟁 준비를 하면서 무력 경쟁을 하면서 대결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마침 지금 김정은이 이 정도로까지 얘기하고 지금 두 국가론을 주장했다면은 뭐 거기에 여러 가지 비판적인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서 남북 대화를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저는 이런 주장을 오늘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전쟁을 통한 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최첨단 무기와 핵무기까지 무장한 남북한이 전쟁을 시도하는 경우 며칠 안에 남북한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파멸하고 말 것이 명확관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붕괴하게 되면은 흡수 통일을 하겠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지만, 설사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저는 남한이 쉽게 자본주의 체제로 흡수 통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주관적인 희망일 뿐이며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수십 배에 달하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1만 킬로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실험해 보인 북한의 엄청난 위협에 대처하는 길은 우리가 또 핵무기를 만들고 확장 억제하는 데 있지 않고, 스스로 무기를 감축하고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 체제를 실현하려면 모든 것에 앞서서 이제는 우리는 평화를 우선에 두는 정책과 노력이 정부나 정치권에서뿐만 아니라 학계와 종교계와 문화예술계와 특히 언론계, 시민사회 각계에서 일어나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체제의 실현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는 무리한 통일보다는 평화를 우선해 두는 정책이 남북 양측에 실시되어야 하겠고, 무엇보다도 남북 양측의 한국과 조선 두 국가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조약을 맺기 위한 노력을 접촉과 대화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북한 김정은의 이 두 국가론이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관계없이 남북의 우리 관련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논의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시간 딱 지켜서 그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박사님 여기 잠깐 계시고요. 그 질의나 이거 나중에 토론자 발표한 다음에 한꺼번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자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 박사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예, 지금 바로 좌측에 계신 토론자는 그 한신대학교 연구 교수님이신 황규성 박사님, 예, 그리고 두 번째 토론자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님이신 허지영 박사님, 예, 바로 토론 내용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제 몇 분으로 정했습니까? 시간을? 안 정해졌습니까? 예. 예, 가능하면 10분 내외로 하라고 하고 서보혁 박사가 그렇게 시도를 주시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한신대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는 황규성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정말 냉철한 분석 그리고 따뜻한 열정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 많지 않고요. 다만 그냥 보조 발제를 좀 한다라는 생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남북 관계를 얘기할 때 항상 원형이 되는 게 이제 동서독 관계 아닙니까? 뭐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뭐 그래서 독일 사례로 봤을 적에 우리는 이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논의들로 이제 우리 한국에서 논의는 그렇게 이제 흘러가죠. 예. 근데 이제 아쉽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이겁니다. 두 국가 체제론이 이제 나오긴 했지만 독일도 이제 마찬가지였었죠. 근데 거기 독일에서는 두 국가 체제 플러스 특수관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덧붙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형용모순 같은 그런 상태인데 서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 인정을 한다. 그러면 서독이 프랑스의 관계나 동독이 폴란드의 관계나 뭐 똑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서독 관계는 그거하고는 다른 특수한 관계다라고 하는 게 몇십 년 동안 쭉 이어져 왔었다라는 거죠. 근데 되게
형용 모순 같은 건데 독일의 특징은 이것을 안정적으로 또 중요하게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문에서도 이제 나왔었던 얘기고요. 보조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사례를 좀 들어보면 뭐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경제 협력이 끊어진 상태인데 동서독은 경제 협력이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어졌는데 여기에 주변 국가들이 이제 딴지를 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독에서 부품이나 원료를 수입을 서독으로 들어와 가지고 서독 마크를 찍고 유럽 시장에 유통이 되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외국 사람, 뭐 주변국들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순전히 서독 상품이야? 아니야. 그렇게 볼 수가 없어. 왜? 동독에서 부품의 일부, 뭐 몇 퍼센트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부 원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유통되고 있는데 거기 싸지 않냐?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관세 플러스 다른 게 좀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이런 딴지들을 이제 걸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통일될 때까지 서독에서는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독의 원료나 부품이 들어가 있더라 하더라도 서독 상품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인정이 되었지 않느냐라는 걸 끝까지 밀고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두 국가 체제이긴 하지만 특수한 관계다라는 것을 쭉 유지를 해왔었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국가로 가더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영역을 쭉 확보를 해왔었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통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아주 작은 밑거름들이 돼 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점을 동서독 관계와 남북 관계의 큰 차이점으로 이제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김정은이 제기한 두 국가론의 이제 실질적인 의미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석들이 다양하게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이제 정책 변화가 쭉 있어 왔는데 그 정책 변화는 북한이 한국하고는 이제 볼일 다 봤다라는 방향으로 쭉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외부로 표출되어 있던 형태의 완결판이 이제 두 국가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게 앞으로 더 나갈 수도 있겠죠.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더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정책 기조들 남한하고는 볼일 다 봤다. 더 이상 할 거 없다라고 하는 속내가 여기 묻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정책이 정책 변화죠. 대남 정책 변화가 그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발표문에서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북 관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그 북한의 정책 변화, 대남 정책의 변화가 남북 관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별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두 국가잖아요. 몇십 년 동안 두 국가 체제를 유지를 해오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김정은이 이제 사후적으로 선언을 하는 그 정도 의미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남북관계 차원, 대남 정책 차원에서는 큰 변화지만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뭐가 있을까라는 측면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이제 그 평화 공존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뭘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은 동서독 관계하고 남북 관계하고 아주 큰 차이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남북 관계 교류 협력이라고 했을 적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인 건데 그것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회복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여태껏 우리가 시도조차도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구상을 할 시점에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의식, 알아채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에른스트 블로라는 독일의 뭐 철학자이자 뭐 신학자이자 이제 희망을 얘기하면서 여태껏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되려면은 여태껏 실현되지 않았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가려면은 무엇이 더 필요한지 여기서부터 이제 희망의 씨앗을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런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좀 가져와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간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본을 가든 뭐 중국을 가든 멀리 뭐 미국이나 유럽도 가고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뭐 이러는데 우리는 북한을 가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는 휴전선에 딱 막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주 큰 얘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 한 달 살이 유행했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서로 평양하고 서울하고 한 달 살이 해보는 거죠. 아주 작은 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풍성하게 열어놓고 구상을 해보는 것이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하나둘씩 이제 쌓이면 이것이 작은 통일이고 뭐 통일을 아주 거대하게 생각하는 것을 좀 벗어나서 작은 발걸음의 정치라고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쌓여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 국제대학에서 개건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허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이삼여 교수님 제가 너무 극공감하는 글을 써주셔서 제가 토론자로 왔는데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앞서서 황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그 공감하는 포인트들과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들을 조금 부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것을 하기 전에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오늘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분단 국가인 곳에서 평화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에서 평화학을 공부했고 과거 분단국이었던 베를린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계속 평화 통일 논의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알아주시면 제 토론의 이해도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제가 극공감한다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저희가 김정은의 입장 변화를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인데 이상열 교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할지를 고민해 주신 것 같아서 그것에 더 이상 어떤 공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토양이 이제 마련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근거로 이제 이삼열 교수님께서는 독일 사례 1972년 기본 조약에서 기본 협정에서 양국이 서로 승인한 거 정상적인 파트너로 인정했던 걸 예를 들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에도 북아일랜드가 우리가 알기보다 테러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1990년대까지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것도 같은 기독교 안에 있다고 보는 신교와 구교가 서로를 그렇게 죽이고 적대시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없애는 과정에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이 서로 상대를 그리고 북아일랜드 안에 신교와 구교도가 서로 미워하는 집단이 아니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인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적법한 정치행위자로 인정을 하면서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됐고 평화협정이 맺어진 이후에 실제로 아일랜드 공화국은 북아일랜드 영국에 속해 있거든요. 분단돼 있는데 그것을 통일하는 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평화협정 이후에 아일랜드 공화국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2조에 아일랜드 섬 전체를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인정한다라는 헌법을 수정을 해서 헌법 2조를 아일랜드 섬에서 태어난 개인은 아이리시 민족의 구성원이라는 내용으로 변경을 했고요. 또 하나 헌법 3조에 오직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적으로 표현된 남북 아일랜드 주민의 다수 동의를 얻어서 남북 아일랜드의 사법 절차에 따라서만 통일은 이룰 수 있다라고 전쟁을 통한 통일의 가능성을 아예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히려 남북한이 서로를 인정하고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저는 평화로 가는 통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점에 매우 동의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평화 통일 논의를 하다 보면 제가 평화 공존을 주장하다 보면 통일을 부정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얘기해 주셨지만 평화 공존은 통일을 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떤 이론을 통해서 봤냐면 평화학 이론 중에 스테이블 피스, 안정적 평화라는 이론이 있어요. 되게 오래된 이론이긴 한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이게 서로 다른 개념, 대립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이 볼딩이라는 사람이 스테이블 피스를 주장을 처음에 할 때에는 전쟁의 가능성이 제거된 과거에는 분쟁을 했으나 이제는 전쟁의 가능성이 제거된 서로 간의 화해 공존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지만 안정적 평화로 가는 첫 번째 시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론에서 보면 아직 전쟁의 가능성이 제거되지 않은 그러나 오랜 기간 무력의 분쟁은 없었던 unstable peace, 불안정한 평화 상태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남북한의 관계는. 근데 이것이 전쟁의 가능성을 우리가 전쟁은 하지 말자라는 것에 최소한의 합의점을 갖게 된다면 이것이 나중에 통일로 가는 말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의 근거로 볼딩은 먼저 화해의 단계가 이루어지면 어느 시점에 적절한 시점에 가서 모든 남북한의 주민이 원하게 되면 그때 통일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통일하자 말자를 놓고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공존할 수 있는 단계로 먼저 가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환경이 무르익었을 때 통일 논의를 해도 무리가 없을까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고 두 가지가 배치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이것도 이삼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5페이지에 이제 우리 전쟁을 통한 평화, 통일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방안을 놓고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최소한의 합의점.
그 누구도 남북한 둘 다 얘기하는 김정은도 전쟁은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전쟁은 원하지 않잖아요. 그 최소한의 출발점에서 출발을 하는 것, 최소의 합의점을 찾아서 공존이든 평화논의든 가야 된다라는 점을 하나의 그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세 번째 이제 또 이것도 지적해 주셨는데 길어져서 짧게 하겠습니다. 남남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가 박사 논문으로 남남 갈등을 주제로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 평화를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를 썼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독일도 서서 갈등을 경험했어요.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브란트 총리가 그 폴란드와 국경 문제를 논의했을 때 자기 정당에서도 반대가 있었고 물론 반대당에서도 반대가 있었는데 이 서서 갈등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라고 할 때 자기 정당의 사람들 그리고 반대파를 계속 설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 북아일랜드 사례에서도 이 일이 벌어졌어요. 평화협정을 할 때 평화협정에 반대하는 북아일랜드 사회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것을 피스 앵자이어티라고 하는데 평화 불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분쟁을 한 지역에서는 평화를 하자고 할 때 오히려 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 존재가 불안해지는 그 불안감을 느끼는 걸 평화학에서는 평화 불안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 불안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지도자들, 평화를 끌어가는 사회 지도층, 여러분 종교 지도자분, 사회, 시민사회 지도자분들께서 반대하는 시민을 너 틀렸어라고만 말하지 않으시고 합리적으로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최소한 전쟁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설득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리고 그래야 정책의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브란트는 정권이 바뀌고도 계속 오스트 폴리틱이 유지가 됐거든요. 반대당이 들어와도 서서 갈등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 정책이 유지됐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간단하게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준 것이 국제협력을 얻어낸 것. 적대관계였던 폴란드의 협조를 얻어냈고요. 소련의 협조를 얻어냈고 냉전 시대에 미국의 협조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지혜롭게 우리 이해 당사국들인 일본의 협조도 얻어내야 되고 미국, 중국 이 이해 당사국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통일 아니고 평화 공존도 어렵지 않을까 해서 좀 지혜로운 외교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준비해 왔는데 논의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남 갈등을 저 입장에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무슨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 이런 좀 해안들을 나눠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기 예. 저는 저번에 한번 두 적대적군과 국가에 대해서 발제를 했던 동대 국가가 이창희 교수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베를린 장벽 전후로 해가지고 되게 동서독일 갈등이 높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1972년까지 동독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그 맺어지는 과정에서 국민적 여론들이 어떻게 형성돼서 빌리 브란트라는 그 지도자가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한테 좀 알려진 거는 72년에 일정하게 빌리 브란트가 다시 재선되게 됐던 것은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실제로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국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해 나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뭐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70년대 초에 사실은 이제 빌리 브란트가 69년에 수상이 되기 전에 66년부터인가 대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우 기독교 민주당하고 사민당하고 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데나워 때만 해도 이제 뭐 전적으로 이제 그 보수적인 기민당이 집권하고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사민당의 세력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표가 안 되니까 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연정을 하면서 빌리 브란트가 외무장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상은 키신저가 바덴빌턴베르크주의 수상 총리였는데 그래서 이미
참 빌리 브란트는 베를린 시장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 케네디 와서 그 케네디가 아이언 베를리너 한 그것도 이제 빌리 브란트가 같이 이제 했던 그런 일이고 벌써 그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빌리 브란트는 그런 안목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또 나치 때 노르웨이에 가서 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첫 부인도 그 노르웨이 여자였죠. 그러니까 그런 망명 생활을 하면서 유럽 전체 상황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베를린 시장이 됐다는 게 베를린은 이 동서독이 갈랐지만 베를린도 동서베를린도 갈라졌는데 왕래가 서로 가능했어요. 그 베를린에 사는 사람들은 동베를린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타고 가면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유학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베를린 가보니까 이게 뭐 같은 건데 뭐 왜 못 가 하면서 이제 동베를린 갔다가 또 북한 대사관도 가고 이러다가 그 67년, 66년에 동베를린 간첩 사건이 난 겁니다. 그래서 북한 대사관에 가서 뭐 냉면 한 그릇 얻어먹고 뭐 차비 조금 받고 한 거 가지고 간첩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한 70명 잡혀왔잖아요. 독일에서만 뭐 17명이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동서 분단에서 이제 공존하고 화해한다는 생각을 빌리 브란트는 오래전부터 해온 사람이죠. 그래서 책에 이제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SPD의 3인당은 사실은 기민당과 달리 조금 사회주의에 가까운 사회민주주의 아닙니까? 사회민주주의니까 그 동독이나 동베를린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통일될 때도 기민당하고 3인당의 정책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냥 기민당은 그냥 빨리 통일해가지고서 그냥 흡수통일하고 싶었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3인당은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원래 통일하지 말고 평화공존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접근해가지고 먼 훗날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빌리 브란트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70년에 이렇게 72년에 기본조약이 맺어졌지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69년 10월에 집권해가지고 몇 달 안에 아주 전격적으로 이제 동독을 방문해서 그게 아주 큰 쇼크였어요. 제가 그때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70년 3월 달에 그냥 하루아침에 신문에 나는데 빌리 브란트가 동독을 갔다. 그때만 해도 할슈타인 원칙이 있었고 서로가 적대 관계였고 서로 인정을 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적대국이에요, 완전히. 적대국이라고. 왜냐하면 할슈타인 원칙이라는 게 그 동독하고 관계를 맺는 나라들하고 외교 관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는 완전히 서독파, 동독파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소련적인 어떤 그런 쪽만 그 동독하고 관계했고, 그런 나라하고는 서독이 아예 외교 관계를 끊어버렸다고. 또 우리보다 더 심각하겠죠. 그런 관계인데,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제 사실은 공산권하고도 공존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상당한 쇼크였어요. 쇼크였고, 그때 바르체링가 그렇죠, 아마 기민당 당수가 기독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냥 텔레비 들고 하면 논쟁하는 게 국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그냥 빌리 브란트나 헬무트 슈미트, 에곤 바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동독을 인정하고 쉽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언젠가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 언젠가 통일할 텐데 왜 그걸 국가로 인정해 주냐. 이래가지고서 그 논쟁한 기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독일 교회의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려면은 우리가 가진 거 양보하고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된다는 그 화해 분위기를 일으키는데 결국은 평화운동가들이나 교회라든가 시민사회가 굉장한 역할을 했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빌리 브란트가 이 기본조약까지 체결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그 70년의 그 외교 외교 전쟁을 쭉 얘기했습니다만 아주 부단히 들어가서 이 폴란드와 소련과 그리고 다른 체코슬로바키아라든가 헝가리라든가 하고 화해하는 걸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사실 서독이 경제력이 강했으니까 경제적인 힘이 또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집어삼키려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 동유럽을 도와줘서 평화 공존하겠다 하는 거니까 굉장한 그 반응을 얻었고,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73년에 헬싱키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것이 결국 유럽 전체가 감당해서 이제 동서유럽이 냉전 체제 극복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공존해야겠다는 의식이 심어진 거죠. 예. 그래서 서로 국민들이 그런 걸 많이 수용하고 그렇죠. 수가지죠. 그렇죠. 예. 리더가 그렇게 나가니까 그러나 야당은 반대를 했습니다. 야당은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결국 야당도 설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투표할 때 야당의 반대표가 많이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기민당에서도 찬성표가 많이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3인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서 3인당 사람이 탈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빌리 브란트에 반대해서. 그래서 기민당으로 가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었고, 스트라우스가 헌법재판소까지 해서 위헌 소송까지 했지만 참 어렵게 해가지고서 통과시키고 이제 그것이 완전히 하나의 정말 유럽의 평화 체제를 만드는 하나의 기본이 된 거죠. 거의 기적적입니다. 거의 많이 공부하시면 또 최근에 오셨으니까 좀 보충해서 말씀해 제가 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크게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감명받은 그 브란트 총리의 정책을 분석한 독일 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통일을 마음에 품되 걸음은 굉장히 실용적인 걸음을 걸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걸 서로 안 맞는데 안 맞는 그림을 자꾸 싸우지 말고 마음의 통일을 가지고는 이때 뭐부터 했냐면 베를린 시장일 때 얘기하셨지만 우편 편지 교환하고 선물 교환하고 돈 보낼 수 있는 협정부터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동독의 서독의 뉴스가 계속 들어갈 수 있었어요. 동독 사람들이 우리랑 서독이 이렇게 다르게 사네를 계속 접하는 거죠, 소식을. 그러면서 동독 스스로 우리는 이걸 원치 않아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때 교회가 엄청나게 동독인들의 그런 생각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독에서 그런 프로테스트가 동유럽에서 먼저 공산권이 무너질 때 동독들 참여할 수 있게 된 동기는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아주 우습게 보였던 우편 편지 교환하는 협정이 첫걸음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작은 발걸음, 아까 황 박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브란트 총리의 그 정책을 작은 발걸음 정책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 최소한의 걸 하자는 것이었고, 그렇다고 너 통일 원해 안 하는 애를 놓고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그림을 그려도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나간 것이 설득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았냐. 통일을 원치 않는 청년들을 지금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너네 전쟁은 하기 싫지 않느냐. 이걸 놓고 시작하면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추가로 보태드렸습니다. 저도 보충 발제를 하나 아까 그 슈트라우스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상당한 반공주의자였었죠. 근데 이런 그 작은 발걸음의 정책들이 이제 쌓이고 하다 보니까 80년대에 가면 후반쯤 가면은 우리가 동독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확 전환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바이에른 주지사였었는데 동독이 이제 외채 위기가 점점 쌓여왔다가 80년대 후반 가면 거의 이제 파산될 지경에 이제 이르렀는데 그걸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스위스의 그 공동으로 이제 은행을 만들어서 어떻게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잘 안 됐다가 그럼 어떡하느냐. 그래서 이 동독하고 이 슈트라우스하고 이제 만나가지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독 은행에서 차관을 엄청난 차관을 이제 준다라는 협정을 이제 맺게 하는데 슈트라우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채 위기를 이제 넘기게 됐는데 이게 동독이 알려지면서
동독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 서독 얘네들이 뭐 좀 진정성이 있네라는 인식으로 이제 전환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것들이 이제 모이고 해서 큰 것까지도 이제 나아가는 사례들이 동서독 관계에서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는 말씀 참 좋은 그 제안이신데 이 동서독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단되고 완전히 맥히고 동독 사람들 서독에 사실은 이제 신문도 못 보게 하고 텔레비도 못 보게 하고 그때 처벌도 하고 그랬죠 한동안은. 나중에는 이제 풀어졌지만은 그런데 그 교리로 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이제 교회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역시 이제 오랜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는 나라니까 동독에도 공산권이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서독이 분단돼서 다 그 국회도 갈라지고 그 주도 갈라지고 정권도 갈라졌는데 형식적으로 하나 안 갈라진 게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가 안 갈라졌어요. 독일 교회는 계속 성명서를 내면서 우리는 절대 못 가른다. 아이네 키르케. 그래서 나중에 물론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따로 하긴 했지만은 선언상으로는 우리는 하나의 교회다. 동서독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다. 그래가지고서 동쪽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같은 교회니까 우리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그 동독의 목사는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 월급이 여러분 그것도 이번에 수상이 된 메르켈 아버지가 목사였지 않습니까? 원래 함부르크에 있다가 신학교 졸업하고 있는데 우리 동독의 목사가 필요하니까 좀 가겠다고 하니까 지원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메르켈이 그때 함부르크에서 태어나고 한두 살일 때 아버지 따라서 동독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서 결국 이제 통일돼서 수사까지 됐는데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목회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건물이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그러는데 절대 공사권에서 그거 안 줍니다. 거기 건물 하나 유리창 하나 수리하려도 전부 다 정부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신청해도 재료비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아니까 그거 우리가 돕겠다. 그래서 교회를 돕겠다는데 동독 정부도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내서 유리창 또 수리해주고 문 닫아주고 그리고 그 동독 목사들의 자동차비를 보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그럼 우리 교인들 돕자래. 그래서 시작한 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이건 전 세계가 다 선물 보내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서독의 교회가 이제 전부 지방을 나눴어요. 우리는 무슨 주에 보내고 너는 무슨 주에 보내고 그래가지고 선물 교환하자. 받은 건 없고 그래가지고서 한 가정에서 전부 다 돈 많지도 않아요. 한 2, 3만 원짜리 초콜릿 좀 몇 개, 무슨 양말 몇 개, 이제 이런 거 해서 이제 선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동독에다 보내는데 그거 다 모아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교회마다 모아서 이제 주별로 모아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보내야 되니까 크리스마스하고 요즘 부활절 두 번.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하고 부활절 선물을 모았는데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열차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기차로 그걸 잔뜩 실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면 그냥 동독으로는 기차가 쫙 가서 선물해서 전 국민들한테 나눠줬잖아요. 지금 통일되고 나서 동독 사람들이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초콜릿도 먹고 근데 거기에 조그만 무슨 카드에 무슨 신문 조각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서 그 서독의 뉴스도 알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게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게 엄청난 변화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전단 보내고 어쩌자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이렇게 보내서 하게 되면은 우선 신뢰가 생기고 무슨 믿음이 생기고 사실 빌리 브란트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 사이에 이런 교류가 있어가지고서 동독 사람들도 신뢰를 하고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사실은 처음에는 그 빌리 스토프가 반대했어요. 그 20개 항을 해서 제안했을 때, 카스에서 만나서 했을 때, 이게 잘못 오다가 정말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와서 이게 체제 망하면 어떨까. 또 소련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거 통과시키는 상당히 어렵게 했습니다. 여러 단계 거쳐서 그때 그 교류한 문서들과 그것도 그대로 있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해서 이제 그래도 기본 조약이 한 2년 안에, 2, 3년 안에 됐다는 것은 굉장히 빨리 발전한 거죠. 예, 수고하셨고요. 꼭 예, 지금 제가 목소리를 나가지고 예. 네, 제가 간단히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훌륭하신 발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북한 김정은이 작년 12월 달이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때 이제 우리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성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앞에 형사가 하나 붙어있는데 이제 적대적인 국가라고 그렇게 있고 이제 뭐 앞쪽에서는 모두에서는 여러 가지 국내적인 문제 그런 걸 이야기하다 나중에 이제 끝부분에 와서 뭐 그런 발표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뭐 국가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은 우리로서는 뭐 상당히 좋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호라든지 그렇게라든지 인정을 안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갑자기 인정을 하게 된 배경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까 하시대 교수님께서도 이제 하노이 회담 뭐 그에 대한 실망 뭐 그런 것이 겹쳐가지고 그렇게 왔다.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이제 문재인 교수께서도 이제 세대 위협에 대한 불안 뭐 그런 것도 지적을 하셨고 손영호 수석도 이제 뭐 흡수 통에 대한 뭐 그런 불안 뭐 그런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마 북한의 경제적인 요인도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전반적인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도 작용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했지만 뭐 종전에는 미국에 대한 핵 사용 그걸 일단 거론을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이걸 바꿔가지고 우리 한민족에 대해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협박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선열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물론 이제 저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통일 그런 방향으로 가고 한반도와 평화적으로 가는 것은 뭐 전적으로 지지하는 겁니다. 지지하는데 그 김정은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김정은은 우리가 이제 유산 통치거든요. 레거시.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김정일 그 체제를 받아가지고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 유지가 되는데 그 정당성을 물어버렸는데 그 노동신문에서 발표가 돼가지고 북한 전민들도 그걸 인식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 북한 인민들의 정권에 대한 동요 그런 것은 어떤지 그런 게 좀 하나 궁금합니다. 그게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독일 문제에 관해서 독일어를 좀 공부하시고 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이제 양도 기본조약이 1972년도에 체결이 됐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조약은 보통 국가 간의 합의지만은 국가가 아니라도 일반 당사자 국가이고 지방 당사자 국가 아니라도 체결이 가능한데 독일 정부, 서독 정부에서는 당시 아마 스바이슈테이텐, 슈타텐 그래서 국가성을 인정했는데 그게 아마 계속해서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판결하는데 아까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미혼은 아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막 판결문을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동독은 국가성을 뭐 인정하는 걸 주장했지만 서독에서는 연방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가 아닙니다. 아까 한신혜 교수님께서 이제 특수관계는 평형모순 뭐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특수관계 그러니까 서독이 동독의 국가 주권성을 인정하는 거 아니다. 뭐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이제 유엔의 동시에 있고 국제적인 상황에서 보면 국가이익이 맞지만은 서독 입장에서는 동독의 국가 주권성, 국가성을 인정을 하지 않았고 특수관계로 이렇게 남아있다. 여러 가지 입장을 했습니다. 정부 입장은 또 국가를 인정했는데 연방헌법재판소가 아마 최종적으로 그게 해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최종적인 정부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우리 논평을 해주신 대로 이게 정말 외국과 같은 그런 두 개의 국가냐, 거기에 플러스 특수관계가 있지 않냐는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우린 그냥 그 일민족 아인의 나치온 zweistaat 독일말로, 그러니까 한 민족 두 국가. 그래가지고서 이제 영어로서 분명히 이제 빌리브란트가 그 두 국가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국가로는 확실한데, 그러나 두 국가는 다른 외국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건 뭐 여러 가지 표현에서 나오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카인 아우슬란트, 그렇다고 해서 외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 분단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그 사실 이제 우리 그 남북 합의서를 우리 91년 그걸 보면은 사실은 그때 그 남북 합의서를 만드는데 뭐 우리 이용구 총리라든가 이제 뭐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동서독 얘기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거기서 거기도 이제 우리가 특수한 관계라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합의서에서도 우리가 그러나 그게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두 개의 국가론인데 거기서도. 근데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우리는 특수관계라는 얘기를 자꾸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북 합의서와 이 독일의 기본조약의 차이점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두 국가론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 남북 합의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적인 체제, 평화공존 체제를 가려면은 거기서 한 단계 넘어서 두 국가론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국가론이라는 게 이제 그 주권 국가라는 게 이제 다른 외국하고 같으냐는 게 중요한 것은 그걸 한 나라로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영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영토를 인정해 줘야 침략의 위협이 없고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국경선이라는 것을 정해가지고서 우리가 그 국경선 저쪽의 땅은 당신들 땅이고 당신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요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국가 인정이거든요. 그리고 내정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 우리 남북 합의서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내정 간섭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특수관계를 우리가 플러스하는 건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뭐 남북관계를 우리가 뭐 대화를 하게 되면은 뭐 분명히 한반도에서는 뭐 특수관계 여지 외국처럼 할 수는 없는 거죠. 공유해야 할 것도 많고 뭐 아니 뭐 여기 한강에 저쪽에 한탄강에서 강물도 흐르고 말이죠. 서로 뭐 또 이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그 자연 환경을 또 공유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외국까지 될 수가 없죠. 근데 그건 이제 앞으로의 문제고, 일단은 우리가 저쪽도 나라다, 저쪽도 주권이고, 저쪽도 땅이 있고, 우리가 인정해 준다, 그겁니다. 그거를 우리 거치지 않고서는 평화체제나 공존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참 김정은의 이 연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문구마다 그런 냄새가 많이 나요. 왜 그렇게 국경선이 있는데 왜 침범하려 그러느냐. 이런 얘기 전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겠다. 이게 뭡니까? 왜 지난 70년 동안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고려 연방제로서 하나로 합시다. 결국은 자기 체제로 통일하려고 했던 거고, 사회주의적으로. 우리는 우리 체제로 통일하려고 했다고. 그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그 싸움을 계속하는 한 결국은 이 긴장과 갈등과 전쟁 위험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과감하게 한 국가 안에 이제는 두 개의 국가다. 국경선이 있다. 침범하지 말자.
하는 얘기를 김정은 입에서 이렇게 나와서 한 거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전에 안 하던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아니 남쪽을 점령하고 수복해가지고서 초토화시키겠다는 건 한국가로는 얘기하면 못합니까? 더 잘할 수 있죠. 더 통일하고 싶고 점령하기 쉬운 얘기인데 굳이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침략 전쟁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중점이 있는 거죠. 두 국가 간의 경계를 가지고서 평화 체제와 공존을 유지하자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